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철강 영상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주제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냉연과 압연이고요. 그리고 센 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기로와 고로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에 따라서 얼마나 비즈니스가 변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철강 회사라도 굉장히 다르다는 점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철강을 만드는 회사들은 크게 열연과 냉연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과정이. 그래서 열연 같은 회사들은 센 물부터 만들어 가지고요. 쭉 만들어가서 1차적인 제품, 그리고 그 1차적인 제품을 다시 재가공을 해서 2차 제품까지 만드는 이런 냉연 회사들, 아니 그럼 냉연만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스코나 현대제철에서 슬래브나 이런 열연 제품들을 사와서 자신들의 독특한 기술력과 방식으로 가공을 해서 그걸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이런 냉연 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먼저 철강을 만드는 과정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요거는 지금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사용하고 있는 고로 방식이 되겠는데요. 석탄, 석회석하고 철광석을 이렇게 층층이 쌓아가지고 이렇게 불을 지핍니다. 공기를 넣고 불을 지피게 되면 이렇게 액체 쇳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제강 공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어떤 상품에 맞춰가지고 특정 성분을 더 첨가하거나 빼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철강이 나오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센 물을 틀에 부어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의 제품, 빌렛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센 물을 붓게 되면 바깥쪽에 산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막을 한번 제거하는 산세까지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통 열연이라고 하고요. 일부 제품들은 이렇게 열 처리도 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그거는 제품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여튼 그렇게 나가는 제품들을 우리가 열연 제품들이라고 하고요. 열연에는 강판도 있고 네, 후판도 있는데요. 강판과 후판의 차이는 두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판이 얇고 후판이 두꺼운 거고요. 후판은 선박 같은데 그리고 건물 같은데 일부에만 쓰이고요. 열연 강판은 아주 여러 가지에 쓰입니다. 그래서 H빔, I빔 같이 건축을 하는데 이렇게 뼈대로도 쓰이고 또 이렇게 말아서 관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열연 제품을 만드는 회사다라면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제철도 거의 자동차 강판이 위주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이 있죠. 바로 여기 보이시는 전기로입니다. 전기로는 석탄 이런 걸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전기구이 하듯이 그냥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철은 전기가 통하니까요. 그 위에 놔두고 플라즈마 같이 팍 쏘게 되면 고철이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철광석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고물상에 모아놨던 고철들을 1차 분류를 해가지고 쓸만한 걸 모아서 이렇게 녹이는 작업이 되는데요. 지금 요 장비 같은 경우는 한국에 단 두 회사밖에 없고요. 현대제철하고 동부제철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회사들이 이게 적자가 너무 심해서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매각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전기로가 아무래도 전기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석탄이 굉장히 싸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요 방식으로 센 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방식으로 센 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요 방식의 특징은 이미 우리가 철광석을 통해 가지고 그죠? 이미 센 물을 만들어서 한번 제품이 나왔던 거를 다시 모아 가지고 녹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요런 과정은 조금 줄지만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좋은 물질을 넣는 과정은 좀 줄겠지만 안에 불순물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정령 공정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이 정령 공장을 하게 되더라도 새 철을 만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질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기술력 수준에서는 아무래도 고로 제품이 전기로 제품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훨씬 나은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강도라든지 연성이 확보돼서 품질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가 전기로로 녹였든 고로로 녹였든 이렇게 쇳물 즉 우리가 탄소광이라고 하는 강철 쇳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특정 목적을 영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녹슬지 않는 거를
만들고 싶다던가 아니면 전기가 통했을 때 자성을 좀 발휘를 해가지고 전기가 더 잘 통하고 네, 전기를 쓰는 그런 부품들을 유용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요렇게 다른 물질들을 첨가해서 특징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특수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특수강 스테인레스죠. 그래서 보통 저가 스테인레스에는 크롬과 니켈이 들어가는데 이 니켈이 굉장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니켈이 이제 굉장히 비싸게 되고 그래서 이 크롬 함량을 높이고 니켈 함량이 낮을수록 저가 스텐이 되는 거고요. 니켈 함량이 높을수록 고가 스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고급 스테인리스들 수술용 뭐 의료 장비용에는 일정 부분 몰디브된 이런 희토류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스테인리스를 만드는 것도 이렇게 등급별로 원가 차이가 좀 많이 나구나 원재료 차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 이제 뜨고 있는 전기강판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모터라든지 변압기라든지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전기 강판이 되겠는데요. 요 강판을 쓸 때는 실리콘 우리 반도체를 만드는 실리콘 이런 친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티타늄 요것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전까지 똑같죠. 어쨌든 스테인레스도 철이니까 고온에서 센 물을 만들어서 녹이고 나면 그죠? 산세를 해야 됩니다. 바깥에 막이 생겨서 그렇게 해서 나온 거를 우리가 열연 스테인레스라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열연 스테인레스는 잘 없고요. 보통 이 냉연 압축이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가공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냉연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냉연은 이제 여기서는 뜨거운 상태에서 내가 부었습니다. 뜨거운 상태에서 샘물을 붓고 그걸 틀을 잡아서 한 바퀴 롤러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열연이라고 하는 거였고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탄소를 태우고 어느 정도 모양이 잡힌 이거를 재결정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이 잡힌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쭉 늘리면 연성과 강도가 좋아지는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늘리고 열 처리하고 다시 늘리고 열 처리하고 요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일단 내가 강성하고 연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즉 강도도 좋은데 휘어지기도 잘 휘어져서 더 좋은 제품이 되겠죠. 그리고 요렇게 코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팅을 또 하게 되면 녹이 좀 덜 쓰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시면 방청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청도 되고 또 철 같은 경우 열연 여러분들 이런 공사장 가서 철근 만지면 이렇게 철 먼지 같은 거 묻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열연하고 열 처리하고 중간에 알칼리성으로 한번 씻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만졌을 때도 깔끔한 아주 촉감과 그리고 묻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되면 여러분들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건축재 외벽이라든지 뭐 내장재로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철을.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 생활에 더 밀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 그래서 연료보다 이런 가공을 거치면서 더 가치가 올라가고 그거를 통해서 여기서 받는 이 열연의 가격하고 내가 그죠? 이렇게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내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가공해서 판매하는 그 가격의 차이로 이 회사들은 먹고 사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제품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렇게 우리가 철을 코팅을 합니다. 근데 알루미늄과 아연 용액이 코팅을 하면 대표적으로 자동차 외장판이 나오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거는 역시 현대차, 기아차를 만드는 현대제철일 거고요. 포스코 강판도 지금 알루미늄 하고 아연 도금판이라고 합니다. 아연 도금판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매출 구성에서 현대제철이 가장 높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주석관이죠. 우리가 깡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깡통. 그래서 식음료로도 쓰기도 하고요. 뭐 일부에서는 이 동관 대신 이제 수도관으로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건 TCC 스틸하고요. 뭐 동부제철도 그렇게 아, 높진 않지만 어느 정도 매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가장 핫한 이 칼라 강판이 되겠습니다. 근데 칼라 강판은 같은 칼라 강판이라도요 회사마다 좀 수준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차도 좀 감안하고 단순히 매출로만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 여튼 좀 수준이 되는 업체 바로 1등 회사는 동국제강이죠. 동국제강이 지금 뭐 프린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 칼라 강판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수준이 높고 뭐 여러 가지
가전업체든 또 건축업체에서 사용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는 동부제철은 동국제강보다는 조금 그렇게 이노베이티브하지 않지만 품질은 괜찮고요. 여튼 이 친구는 이제 품질도 괜찮지만 어, 요새 굉장히 투자를 열심히 네, 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포스코 강판입니다. 포스코 강판도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약간 지붕 이쪽 건축자재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좀 맞춘 것 같습니다. 근데 동부제철은 다 한다 보시면 되고 동국제강은 고급만 하신다 보고 KG 동부제철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한다 보시면 되고 포스코 강판 쪽은 자기가 잘하는 건축 외장 이쪽으로 하는 것 같고 세아제강은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직 큰 진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칼라 강판 시장은 이 현대제철도 옛날에 했다가 그 철수를 했어요. 그만큼 이 시장이 한번 굉장히 붐이 일어났다가 이제 수요가 떨어져서 이렇게 차별성을 가진 회사들만 좀 살아남은 이제 시장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질 낮은 거는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슬레이트 지붕 이 정도까지 수준 낮은 제품들도 칼라 강판은 나오고 있는데 여튼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이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버텨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냉연 회사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현대제철과 동부제철 중에 이 전기로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기로를 운영하기 가장 적합한 회사는 바로 네, 동부제철이죠. 자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요렇게 샘물을 한번 끓이게 만들면 여러분들 그 제철소를 이제 갖다 끄면은 굉장히 손해가 많이 발생한다 이 말을 들으셨죠. 즉 요 방식은요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같이 대량 생산을 하는 회사들한테 굉장히 네, 어울리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이제 굉장히 철을 많이 만들 수 있고 싸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새 철이니까 품질 유지도 굉장히 잘 되는 장점이 있죠. 대신 요거는 소량 배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전기잖아요. 그죠? 뭐 밥솥 끄고 키듯이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여튼 전기료 부담이 너무 과하다는 거랑 또 네, 고철값이 굉장히 높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돈을 투자했지만 네, 어쨌든 이 품질도 안 좋으니까 품질이 이제 절대적으로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좋지 못하니까 이제 약간 경쟁에서 밀리게 되겠죠. 예를 들면 동국제강이 이렇게 포스코한테서 받아오는 것보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녹여서 만들면 돈도 많이 들고 안 좋은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파리 기후 협약에 대시 가입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여튼 이게 옳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석탄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반감을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포스코 네, 이 석탄으로 네, 지금 이 제공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제강 산업이 전 세계적인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소비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일단은 이렇게 석탄을 태우면서 하고 계속 이제 불을 때워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석탄 자체가 온기에 무겁기 때문에 그 옮기는 과정까지 다 이제 이산화탄소 계산량에 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철 산업이 이 유럽 연합을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 유럽의 네, 아르셀로미탈하고 그 다음에 티센크루프 이런 메이저 회사들이 이제 대규모 전기로 투자를 하고 또 뭐 태양열 발전기도 꽂고 특히 이제 독일 쪽에는 전기가 거의 45%에서 55%가 지금 친환경으로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어드밴티지를 이용해서 친환경 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르셀로미탈하고 그 티센그룹프 그리고 그 자회사인 아페람에서 나오는 많은 그린 인증, 즉 녹색 인증을 받는 친환경 철들은 지금 전기로 방식으로 생산이 되고 있고 만약에 한전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친환경적으로 어느 정도만 움직이게 되면 향후에 이 전기로를 사용한 이 철들은 프리미엄을 받거나 관세를 안 내거나 안 그러면 쿼터를 제외받는 이런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전기로가 아직 동부제철을 매각을 못했기 때문에 여튼 지금 매각이 이렇게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되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죠. 갖고 있으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은 아, 이제 열연이고요. 이쪽은 냉연이고요. 이쪽은 이제 스테인리스입니다. 스테인리스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테인리스도 이렇게 특수강을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롤링하고 열 처리하고, 이 스테인리스는 좀 많이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많이 할수록 좋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스테인리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현대 BNG 스틸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인데 굉장히 괜찮아요. 대한금속도 기술력은 괜찮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포스코도 하고 있지만 자기의 홀 비즈니스에 비해서는 비중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전기강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강판도 포스코가 하고 있지만 여튼 비즈니스적 전체로 봤을 때 이 회사는 이 열연의 형태가 더 크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일단 가볍게 드릴게요. 그래서 냉연, 열연, 냉연, 스테인리스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이 지표를 놓고 제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지표에 대한 분석은 다른 영상에서 이 지표만 가지고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고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죠. 요거는 현대제철 자체 문제라기보단 이제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대제철의 매출 원가 자체에 현대제철에 판이 들어가는데,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이 자기들의 자동차 원가가 높아져가지고 경쟁력 상실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현대제철이 현대차 그룹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보기 때문에 이 회사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여튼 약간 찝찝한 면이 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는 게 아니고 냉연 회사들이 이렇게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훨씬 좋죠. 그러니까 이게 1차 가공산업하고 2차 가공산업의 차이죠. 대신 이 냉연 회사들은 결코 이 포스코의 규모와 매출과 영업이익과 마켓시어를 따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내가 이렇게 원재료 가공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받아오고 여기서 받아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리스크는 그에 대한 이제 한계점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포스코 강판도 포스코 그룹 내에 있어서 내부 거래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냉연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그저 열연 업체보다는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PBR도 어느 정도 나와주는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 갖고 있는 제철소 대비 평가를 잘 받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 BNG 스틸, 대한금속까지 스테인리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영업이익은 좀 안 나오고 있지만 여튼 이 회사들도 이렇게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기 차이, 원래 같으면 기술력이 높을수록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고 그래야 되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그죠, 니켈 가격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경쟁이 심화된 걸로 보이고요. 또 이게 이런 이 철강 업체들은 사실 관세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나 이런 게 반덤핑 제소 이런 거를 눈여겨서 보셔야지 철강 이 회사 투자를 할 때 이 굉장히 손을 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회사들이 외교나 무역 정책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철강을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 건데, 그 이유는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오면서 어쨌든 무역 정책이 이제 해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러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철강 수율을 봤을 때 미국에서 가장 이제 반덤핑을 많이 때리는 부분들이 바로 이쪽 열연들이에요. 근데 냉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솟아 나올 구멍이 있습니다. 특히 동국제강하고 KB 동부제철 같이 칼라 강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특별 쿼터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현대 BNG 스틸이나 대한금속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한번 사이클이 돌아오면 이제 한번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이제 BNG 스틸이라든지 대한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몰디브된 이런 게 들어가는 초고급 이제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조금 안 만든다고 보셔야 되고, 일반 고가 스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냄비에 들어가는 뭐 이런 친구들을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쪽 업체들은 건설이라든지 그죠? 뭐 인프라 같은 굵직굵직한 사업에 좀 들어가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은 가전이라든지 소비재에 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같이 이렇게 정부 투자로 밀어붙이는 이런 시장에서 글로벌 수요가 더 빨리 회복되는 것은 지금 이 친구들이라서, 사실상 지금 이 친구들이 많이 이익이 개선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뭐 이런 회사들도 이 타이밍이나 이런 게 맞으면 또 괜찮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철강 사업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철강 산업은 원자재 산업이긴 한데 굉장히 조금 이제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게 이제 수요자 중심의 사업이죠. 그래서 이 철강이 다 철강 같지만 실질적으로 철강이 그 번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제품 번호도 다르고 조각 번호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잘 늘어나는 철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딱딱한 철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잘 구부러지는 걸 원하고, 뭐 이런 이 매트리얼, 그러니까 매트리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회사들이 거의 방식이 이제 주문 제작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 철광석이 오르는 가격에 이 친구들이 대입하는 것보다, 그죠? 업체들이 철광석 가격에 맞춰서 이렇게 원유 업체처럼 우리가 휘발유 가격을 올리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내가 공급할 수 있는 양과 수요량이 비슷하거나 수요량이 많을 때, 어, 그때 더 이제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름 정유소와 이제 기름집하고 국제유가의 어떤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들 횟집 가면 초장집 있지 않습니까? 그 수수료 주고 우리가 회하고 반찬하고 먹죠. 그러니까 그 방식하고 좀 비슷하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식육식당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고르면 수수료 받고 이 친구들이 세팅을 해주는 이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자 중심의 업체가 된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회사들이 글로벌 지금 뉴딜하고 이런 정부 정책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있는 냉연 업체들이 쭉 가고 있다. 그리고 열연업, 지금 이제 이쪽이 조금 주목을 받을 거고, 열연 업체들이 주목을 받았던 건 바로 이제 이 친구들은 규모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올라오면 얘들은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죠. 이 친구들은 얘가 잘하는 품목, 얘가 잘하는 품목 다 다르지만, 이 열연 회사들은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철광석 가격 수요 때문에 이 수요가 철광석 가격을 밀어 올렸을 때 이 친구들이 가장 많은 어쨌든 어드밴티지를 챙겼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수요가 잠잠하고 어쨌든 여기서 이제 뽑아먹을 프리미엄이 부족해지면 이 친구들이 여기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 스테인리스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좀 추정을 하시면 이런 회사들도 이익이 괜찮게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강판이라는 거는 일렉트리컬 스틸이에요. 그래서 일렉트리컬 스틸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전기가 이제 통할 때 그 전기가 통하는 특성을, 자성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부스트를 시켜주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되냐? 바로 이 TFT, LCD를 만들 때 TFT라는 그 실리콘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화면을 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만들듯이 이렇게 실리콘 결정체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전기가 흐를 때 자성이 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따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갈 때 전기가 저항이 주는 거죠. 자기력 때문에 전류가 증가하니까요. 그래서 열이 다운되고요. 그렇게 되면 에너지 효율과 수명이 증가되는 이 놀라운 마법 같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전기간판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고즈라고 그레인 오리엔티드, 요거는 자성이 한 방향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 굉장히 효율성이 좋아지겠죠. 다만 이게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대형 발전기 이런데 사용을 하게 되고요. 변전기에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효성이라든지 뭐 현대일렉트릭 이런 회사들이 만드는 변전기에도 지금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변전기는 태양열 발전소 이런 데도 쓰이게 되죠. 왜냐하면
태양열은 DC 발전, 직류 발전인데 우리가 어, 전기 이제 그리드에 전기 전력망에 납품을 하려면 네, 교류로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류 변화에 대한 교류 변전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반대로 전기차 충전할 때는 우리가 전력망에서 교류로 전류를 받아가지고 그죠? 이 직류로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갑자기 이제 전력망을 직류로 가자라는 뭐 이런 말도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노즈 같은 경우에는 이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효율성만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가다서다 이게 잘 됩니다. 그래서 작은 모터나 회전형 작은 발전기 이런데 쓰이는 친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모터가 많이 쓰이는 곳이 전기차고요, 풍력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고성능 모터를 만들 때는 이렇게 전기강판, 일렉트릭 스틸을 만드는데 이게 아까 전에 어떻게 만든다고 말씀드렸냐면 규소를 넣어서 만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규소, 실리콘 굉장히 저렴한 물체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모래를 갖다 녹이면, 그러니까 반도체랑 똑같습니다. 돈이 많이 남는 게 모래를 갖다 녹이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강판이 굉장히 지금 이 전기차 시대와 그리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 이렇게 변전기, 발전기 지금 많이 만드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 그리고 어쨌든 규소라는 아까 전에 스테인레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규소라든지 이런 몰디브덴 같은 히토류 금속, 중국이 꽉 잡고 있는 이 히토류 금속을 내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마진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규소가 주 원료니까 뭐 모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만들어도 마진이 떨어질 리가 없다. 근데 또 이게 기술적 배리어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본의 JFE를 비롯해서 지금 굉장히 가격을 좀 올리고 있는 방향이에요. 근데 미국이 트럼프 시대에서 이제 관세를 좀 넣었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국이 포스코가 가장 낮은 관세를 지금 부여받아가지고 어쨌든 좀 수출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조금 이제 변칙을 주고 있는 게 이런 다른 업체들이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이런 친구들을 조립을 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요 관세가 좀 회피가 됐고 이제 그 과정에서 트럼프가 이제 대선에서 져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강판만 수출하게 된다면 그죠? 포스코가 굉장히 유리하긴 한데 요게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관세가 적용이 되면 또 이제 다른 업체들 치고 올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철만 만드는 회사들은 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큰 회사들이 일부분의 자기네들 비즈니스 모델로 전기철을 만드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전기철이 굉장히 지금 이제 성장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렇게 원가 부담이 적기 때문에 분석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전기철을 이렇게 공급하는 전기강판 공급하는 회사들 다섯 개 회사들을 좀 이제 분류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역시 국내 주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쉽겠죠. 그리고 미국향 관세가 지금 낮다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어쨌든 내가 미국으로 수출하지 못하더라도 현대 일렉트릭하고 효성 같은 변압기 업체가 있고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미국에 지금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이제 현대 일렉트릭하고 포스코가 이렇게 사이가 좋으면 괜찮겠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포스코도 전기강판에 자기 전체 비즈니스에 비해서 사업비율이 낮고요. 주가도 생각보다 이 적자 자회사가 많은 것 치고는 주가 수준이 높아요. 근데 이게 뭐 전기차 뭐 이런 기대감 반영돼서 괜찮다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제철 회사 치고는 좀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계열사 비철한 계열이 많고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면에서 내가 전기강판 회사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포스코는 부담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JFE 스틸입니다. 그래서 이 JFE 스틸은 포스코보다는 전기강판 비중이 좀 높아요. 그래서 5%에서 한 1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한 기술력도 있고요. 가격도 굉장히 많이 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덤핑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덤핑을 맞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일본 경제 자체가 인건비가 굉장히 높고 또 성장이 좀 멈췄다 보니까 이게
경기가 살짝만 죽어도 어, 철강 회사 전체 이익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JF 스틸 같은 경우도 이 회사는 엔지니어링하고 조선하고 철강이 있는데 요거는 어느 정도 다 플러스가 났는데 철강에서 마이너스가 났어요. 아무래도 이 회사가 만드는 전기강판은 좀 장사가 잘 되지만 어, 다른 일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열연이라든지 일반 강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덜 팔리는 좀 그런 걸 보여서 그 점에서는 이 친구들이 전체 이익에서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근데 요새 조선소하고 해운이 또 잘 되고 있습니다. 맞죠? 현대 이제 그 중공업도 잘 되고요. 왜냐하면은 글로벌 무역이 다시 좀 살아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자회사로 일본 종합 조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내 계열사로 그죠? 내 계열사로 지금 철도 만들고 그 철을 가지고 어, 내 회사에 지금 납품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제철과 현대자동차 같은 느낌인데 반대로 된 거죠. 지금 현대자동차가 위에 있는 게 아니고 현대제철이 위에 있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STX 느낌이 살짝 납니다. 그러니까 해운이 떡상하면은 이 주가도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감에 불구하고 또 주가 수준은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적으로 나쁘지 않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게 덤핑 세금이 좀 세게 붙어 있는데 바이든이 이 그린 뉴딜하면서 조금 이 재정적 부담을 줄이거나 재정적 부담 어차피 관세라서 상관없겠지만 조금 이렇게 촉발을 시키려면 어쨌든 좀 유리하지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A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 회사 같은데 이게 룩셈부르크 아르셀로 미탈 계열의 이제 특수광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 특징은 일단 회사가 굉장히 작고 가벼워요. 그래서 아르셀론 미탈에서 떼어나온 회사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같이 작고 가볍고요. 또 이제 이 친구는 다른 비즈니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레스하고 철강 쪽만 하는 철강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도 요 두 기업과는 다르게 굉장히 매력적이죠. 내가 전기 철강만 가져가고 싶어. 요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장점인데 반대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테인리스가 원가 재료비가 좀 들죠. 그리고 특수강 이걸 하는데 이거를 전기로로 거기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기로로 생산한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반대로 이 친구 스테인리스는 여러분들 롤렉스 시계라든지 뭐 여러분들 그 독일산 뭐 주방용품에 들어가는 이 고급 스테인레스는 이 회사가 많이 납품을 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부가가치가 높은 만큼 이 비용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몰디브덴이라든지 이런 히토리들이 많이 들어가서 실제로 영업이익률은 야 이게 때려놓고 보니까 호스코랑 비슷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막 엄청난 이익은 남지 않는데 대신 이 친구는 기술적 우위가 크죠. 그러니까 철광석이나 철광 수요에 대한 어떤 반응은 좀 적을 겁니다. 고급 이 합금을 만들수록 시장에 대한 조금 노출도는 약간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EU하고 미국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보잉하고 에어버스 때문에. 그래서 그걸 했을 때 미국 뉴딜이 좀 차이는 불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유로와 환율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 원가 경쟁력이 있을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특히 에이프렌 같은 경우는 전기로로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럽에 있는 유럽의 고철을 사서 미국에 팔아야 되는데 환율이 높으면 원가 경쟁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 이 친구들은 그 생각보다 이제 대량으로 납품을 해야 돼요.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 그 큰 땅에 전선도 놓고 별전기도 세우고 변압기도 세워야 돼서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게 단가 경쟁력이 없으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기술적인 어드밴티지 그리고 철강만 한다. 그리고 이 유럽 안에 있으니까 어쨌든 내부 시장은 좀 확보가 됐고 유럽 안에서도 어느 정도 친환경 사업은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믿는 구석은 있다. 그리고 유럽도 전기차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뭐 모터도 생산하겠죠. 네, 그래서 그 점에서는 나쁜 회사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요즘 굉장히 뭐 뜨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NLMK라는 회사인데 여러분들 러시아 주식시장에 접근할 수 있으면 접근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영국 런던에 거래소에 ADR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보시면 전기 강판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A 프레임보다 더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자체가 워낙 원료가 많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했듯이 뭐 철광석 이런 거, 네, 그 동네에서 다 납니다. 신토부리예요. 그래서 원료 수급도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항상 그렇지만 러시아에서는 이제 발전 자체가 가스 발전이거나 네, 석유 발전이거나 수력 발전 이 셋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러시아는 우리나라나 일본 같이 그 전기 이 원료 연료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도 이 친구는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료비가 굉장히 안 들고 그리고 운송비도 안 들죠. 이 친구들은 신토부리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라 가지고요. 뭐 나발리가 암살되고 뭐 노드스트림 이거에 따라서 또 푸틴하고 EU 관계가 안 좋아지면 이게 팔 데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러시아 이 NLMK 것도 지금 미국을 거의 안 건너가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감안해서 이제 주식은 어쨌든 요 두 개를 감안해 가지고 주식은 굉장히 좀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죠? 조금 어, 많이 오른 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철강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관세하고 단가하고 무역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그 점을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확인을 하시면서 또 루브라 환율하고도 연동이 됩니다. 그것도 단점이에요. 안 적었는데 루브라 환율도 연동을 받는다. 그래서 왔다 갔다를 많이 한다. 그래서 조금 그것도 좋지 않다. 그렇게 할 수 있고 이제 밑에 다섯 번째는 AK 스틸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모 회사가 있습니다. 모 회사가 클리브랜드 클리프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자기의 전체적인 비즈니스가 바로 이 철광석 예, 광산 사업이에요. 그래서 미국 내에 있어서 바이든 효과도 잘 보고 뭐 관세도 안 냅니다. 그래서 동시 효과를 볼 수가 있긴 합니다만 일단 그죠. 철광석 가격이 막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면 이 회사 주식이 먼저 움직여요. 그리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만드는 전기광판의 어떤 기술적 영역이나 생산량화 이거의 비전과 상관없이 그냥 이 친구는 철광석 선물 따라가지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새 철광석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주가가 최근 들어 많이 네,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보시고 왜 해외 투자를 하실 또 생각이 있으시면 또 요거를 보고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는데 느낌상 요거랑 요거는 할만하다. 그래서 스타일대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영상도 많이 피드백 해주시면 좋은 걸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